축구가 없어서 노잼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시끌벅적하면서도 선수들의 치열한 올림픽 정신에 또 한 번 감동받았던 파리올림픽. 그 와중에 소리 소문 없이 출간돼서 욕을 먹은 책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자 대한축구협회장. 현대산업개발에서 언론에 이례적으로 4번이나 보도자료를 뿌릴 정도로 극한의 홍보 활동을 펼친 것과 달리 축구 팬들의 반응은 라면 냄비 받침대도 아깝다는 격한 반응이 나올 정도로 싸늘한 것 같은데,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는 지금 분위기는 거의 이런 모습. 유튜브 댓글로 대한축구협회는 왜 현대가에서만 회장을 하는지, 왜 일처리를 이상하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의뢰가 들어와 일단 한숨 좀 쉬고, 예정보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나름 공들여 취재했다. 우리는 이번 취재를 위해서 국가대표 출신 인사를 포함한 축구계 주요 관계자 다수와 접촉했다. 일단 취재가 쉽지는 않았는데 주요 인사들은 말을 아끼거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공개적으로 축구협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한 스타들도 있었지만 그만큼 축구계 내부 분위기가 아직도 조심스럽다는 얘기. 우선 정몽규 회장의 업무 스타일. 2013년부터 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 회장이 임기 동안 가장 크게 욕먹은 사건은 두 가지인데, 첫째, 승부 조작 축구인 사면 발표와 번복 사건. 둘째,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처리였다. 두 가지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고위 임원들도 뉴스 보고 알았다는 일처리 방식이다. 정 회장을 가까이서 지켜본 축구계 인사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정 회장이 평소에는 제언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편이긴 한데 정작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주요 사안에선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물론 최종 결정권을 지닌 수장으로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임원단이라도 좀 더 물었으면 그런 결론까지 섣불리 내리진 않았을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선 자기들도 모르고 터진 일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죠.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당시의 축구협회 임원은 부회장단과 전무이사, 분과위원장 등을 합해서 총 28명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 발표까지 사면건에 대해서 알았던 건 10손가락 안쪽이었다. 심지어 사면 결정이 내려진 당일 임원회의가 오전에 있었음에도 이 건은 공유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때도 임원단 중 상당수는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 정 회장은 최근 낸 자서전에서도 클린스만 감독과 개인적 친분으로 선임했다는 건 오해고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지만 업무 스타일 자체가 폐쇄적이라는 평가는 피할 수 없다. 다음으로 거론할 만한 건 만기칠라명 스타일, 모든 걸 다 챙긴다는 건데, 정 회장은 다른 체육협회장이나 전임 축구협회장에 비해서 성실한 편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평가다. 하지만 리더의 과도한 마이크로 매니징은 종종 조직에 비극을 낳는다. 비상근직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해서 현안을 챙기는데 이는 양날의 칼이다. 협회장이 이것저것 다 챙기고 직접 추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꼬이기도 하고 또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실무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여지가 적다는 얘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거론할 만한 게 정무 감각인데, 이거야말로 대부분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서 문제가 있다고 한 점이다. 두 사건에서 모두 언론 발표 시점이나 회장이 직접 책임지고 수습하는 시점이 너무 이르거나 늦었다는 얘기였다. 거기다가 이후의 처신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런 시점에 자서전을 낸 점이라든지 또 하필 지금 피파 회장을 만나고 하는 것 자체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어요. 바로 옆에서 제대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지 않나 싶어요. 정 회장의 업무 스타일 이외에 축구협회 난맥상의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축구인들의 행정 능력 자체다. 특히 홍명보 감독 선임권은 정 회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권을 부여받은 현장 출신 축구인들의 처참한 행정력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결합된 건이었다. 정 회장은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한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 좋지 않은 결론으로 끝을 맺자 이후 감독 선임 과정에선 축구인들로 구성된 전력강화위원회에 가급적 실무를 맡기고 본인은 물러서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선임한 10명의 축구인들이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에 일어난 일은 이미 당사자였던 박주호 선수의 유튜브 등에서 알려진 대로다. 비밀 유지 서약까지 다 한 상태에서 본인이 후보에서 탈락했고 어떻고 하는 얘기가 협상 상대인 후보자, 심지어 외국인 감독한테도 흘러들어가는 마당에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이겠어요. 국내 축구인들의 행정력 문제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일례로 1988년부터 5년간 협회장을 지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경우에 축구인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에 기용한 사례지만 물러설 무렵에는 이들의 무능력에 오히려 치를 떨어했다는 게 축구계에 널리 알려진 얘기다. 현재 축구협회 실무진은 자체 공채로 뽑힌 고스펙의 젊은 직원들이 다수다. 하지만 협회장 입장에서도 축구인들을 행정에 기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게 어차피 회장 선거 자체가 축구인들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 문제는 훌륭한 행정력을 지닌 축구인이 드물다는 것. 다음으로 현대가가 계속 축구협회를 왜 맡아왔느냐는 질문이 남는데, 애초에 현대가는 왜 축구계를 욕심냈을까? 정몽준 회장은 김우중 회장에 이어서 1993년부터 대한축구협회
협회장에 취임하는데 정치적 목적과 관련이 있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 취임 당시 재선에 성공한 현역 의원이었고 또 왕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대권에 도전한 직후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현대가 자체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던 시기였던 거다. 이 기간 동안 현대가의 축구계 영향력은 전방위적으로 커졌다. 사실 그간 현대가에 맞서는 세력이 없지는 않았다. 이들은 축구인 출신이 협회장을 맡아야 한다는 구호를 내세웠는데 주로 김우중 회장이 협회장을 하던 시절의 측근 인사, 그러니까 대우 시절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언론은 이들을 축구 야당이라고 불렀다. 정몽규 회장이 처음 출마했던 2013년 선거가 이들 세력이 정권 교체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때였다. 당시 이례적으로 후보가 4명이나 나왔는데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7표를 얻어서 2등으로 밀렸다가 2차 투표에서 역전승을 해서 간신히 회장이 될 수 있었다. 정 회장도 자서전에서 출마만 하면 쉽게 당선이 될 거라 생각했다가 당황했다고 적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경쟁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2016년에 단독 출마했다가 선거인단 106명 중에 투표자 98명의 만장일치로 당선됐고 2020년 선거에서도 단독 출마했는데 대한체육회 선거 규정 개정에 따라서 연임 제한이 풀리면서 선관위 심사만으로 3선에 성공했다. 정치인도 아닌 정몽규 회장이 장기 집권하려는 동기는 뭘까? 정 회장의 경우에 명예욕으로 볼만한 부분이 큰 게 사실이다. 또 협회장 명함이 해외 사업에 도움이 될 거란 얘기도 있고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재벌 출신 협회장의 영향력이 필요한 점과 정 회장의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는 점 등이 정몽규 체제 지속에 유리한 환경이다. 점점 더 정치화되는 축구협회에서 경쟁 없는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비판론자들은 이미 조직이 장악된 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현 지도부의 경우에 축구계에 오랫동안 투자한 현대가의 기여를 평가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몽규 회장은 내년 1월 4번째 연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 창립 80주년을 2013년 나온 비전 해트트릭 2033에는 5가지 목표가 있었다. 마침 정몽규 회장의 취임 첫 해였는데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를 육성하며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축구 산업을 확대하며 새로운 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축구의 100년 대계를 꿈꾸며 했던 이 당연한 얘기들이 지금 한국 축구에는 너무 과분한 기대치인 것일까?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요즘 해파리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데 왜 우리는 해파리를 냉채로만 먹는지 궁금하다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